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신상공개 의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확실하게 공개해서 신상공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효과라는 결국 국민을 위한 거 아니냐.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가 사실은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신상공개 제도의 어떤 적절성을 놓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까 제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죠. 1990년생 남성 조선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군요.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상 공개 제도가 과연 이제 일관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항상 이런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는 하죠. 법조계를 중심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을 주로 전해주실 텐데 임재성 변호사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직격 그만두시고 방송 출연은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약 3주 정도 쉬었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앵커께서 찾아주셔서 KBS에 다시 3주 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공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공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역시도 공개 쪽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예. 왜냐하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사실 확률적으로 대부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에는 8건을 심사했고 그중에 7건이 공개가 되었고요. 예. 2022년에는 5건 심사를 해서 4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대부분 공개가 된다라고 보이고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였냐라고 볼 땐 대부분 범죄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공개 결정들이 내려졌었는데 지금 신림동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른바 신상공개위인데 그게 누구로 구성돼 있고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 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가 다 좀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도 들쑥날쑥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2021년에 경찰청에 단일하게 신상공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경찰이 3명, 그리고 외부위원, 여기에는 이제 법률가, 의사, 정신분석학자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외부위원 4인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4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나름의 이런 기준들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7명이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잔인한 범죄인데 대부분 다 검토되는 것들은 다 잔인한 범죄죠. 그런데 어떤 것은 공개가 되고 어떤 것은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기준 먼저 볼까요? 이 기준을 통해서 이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잔인한 범행이냐, 중대한 피해가 있었느냐, 또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 대상이고 또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니까 그 피의자가 이제 성년인 경우에 공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최근 사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작진은? 이거 여론조사 결과 말고요. 최근에 잠깐 빼주세요. 네, 잠시 뒤에 그건 보기로 하고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아까 4가지를 살펴봤는데 예. 그 중에 잔인한 범행, 충분한 증거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결국에는 그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 이 부분이 좀 찬반 쟁점이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2가지 근거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하나 있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알 권리 측면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쟁점이긴 한데 범죄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저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
뭐 그럴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진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가 예방되느냐, 범죄율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범죄자가 그 이후에 재범으로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예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건 사실은 좀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확인해 본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 혹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거라면 이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구 결과, 그러니까 논문이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선 신상 공개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재범률이 더 높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선 2008년부터 성범죄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 공개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그 신상 공개는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형태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 성범죄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신상 공개가 범죄자의 경우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범죄자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경우는 사실 50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효과를 우리가 쉽게 확인하기 좀 어렵고 예. 다수의 사례가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놓고 보면 예. 성범죄자의 범죄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초범률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들의 재범률 역시 감소되는 경험적인 확인들은 되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2020년의 경험적인 연구에 비춰서 보면 신상 공개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고 예. 재범은 같은 사람이 또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그 조선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실은 재범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매우 높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또 나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조금 쟁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예. 그 재범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성범죄자들을 공개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따져볼 쟁점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범죄 예방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예방 효과, 특별 예방 효과. 그러니까 특별 예방 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죄자가 재범을 하느냐, 예. 하지 않느냐고, 일반 예방 효과는 사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피의자 신상 공개는 이게 2010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때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재범률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예방 효과 부분도 이제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고, 아까 알 권리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잠깐만 얘기를 해보죠. 그 알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알 권리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죄자의 이름, 그 범죄자의 얼굴에 대한 알 권리가 과연 법으로서 보호해줘야 될 알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 씨가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그 얼굴의 공개, 이름의 공개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을까요?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조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와 지금 조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 때와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의 권리들이 더 충족됐는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법원이 최근에 그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있으니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헌 요소라 함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위헌 요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범죄자, 피의자의 인격권이 제한되고 침해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한되고 침해된다고 바로 위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를 판단하는 거죠. 예. 범죄 예방 효과가 있거나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당연히 이건 합헌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피의자의 수갑찬 사진을 찍게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었는데요. 아, 언론사들이 촬영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예, 라고 판단해서 위헌 판단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 대부분은 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지진하고 있지만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상 공개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여러 쟁점, 그러니까 예방 효과 측면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런 위헌 요소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이른바 국가의 어떤 책임을 결과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어떤 문제의식입니까?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보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만약 이 사람이 출소되고 났을 때 나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유튜버가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이제 찬반에 대한 여론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예, 유튜버가 공개해서 논란이 되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겠다라는 입법들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서 확대돼 와서 지금 제도가 개정되려는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요. 피해자가 요구했던 건 이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였다고 봅니다. 보호장치.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사실 그것은 국가와 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적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 지금 그 사람이 30년형을 항소심에 선고받았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 공개된 그 사람의 신상으로 과연 그 사람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원했던 건 재범 방지라면, 보복범죄 방지라면 정부가 내놓아야 될 대책은 보복범죄를 어떻게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되고 지금 구멍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법무부는 혹은 대통령실은, 여당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걸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건 사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여론의 동력이 만들어졌을 때 보복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신상을 공개하는 아무런 재정적인, 정책적인 특별한 검토가 없는 방식에 대응을 한다는 건 전형적인 엄벌리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범죄자의 얼굴을 앞세우면서 국가의 실패를 사실 가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 본류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머그샷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그샷이라는 거는 이제 붙잡힌 다음에 찍는 사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신상이 공개돼도 워낙에 옛날 사진이어서 지금하고 너무 용모가 다르다. 뭐 이런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머그샷이 뭐 중요한 어떤 쟁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만약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게 더 적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쪽의 논리로 본다면. 그쪽의 논리의 일관성을 본다면.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그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문제는 결국 그렇게 공개된 신상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의 머그샷이 찍힌다 하더라도 수감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신상과 뭐 이름, 얼굴과 과연 매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머그샷이 공개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보복 심리, 즉각적인 응보 심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노, 그 사람의 얼굴을 지금 바로 확인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매장, 낙인 같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로 확인하고 싶고 지금의 얼굴이어야 된다라는 열망, 여론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제 반론하는 쪽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신상 공개 많이들 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론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OECD 국가로 좀 한정을 하면 미국, 영국, 일본이 신상 공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엄벌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불과 올해만 해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신상공개제도 역시 수행하고 있다. 예.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 혹은 해외의 사례들이 꼭 일관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 예방,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을 할 것인가? 범죄자,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논의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